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참 주말이 조금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미국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폭락하면서 사실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시장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좋진 않은 출발을 좀 보일 게 뻔해졌는데요. 어쨌든 시장 기대했던 부분이 좀 무너진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야, 물값 좀 피크 이렇게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기조에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랬던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이 강력한 어떤 기조, 금리 인상, 긴축 기조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면서 결국 이제 시장이 좀 충격받는 그런 명분으로 삼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장이 지금 베어마켓, 이제 약세장 흐름 속에서 랠리를 펼쳤었고, 되돌림이 나온 어떤 과정에서 그 명분 삼는 그런 어떤 기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시장 기대했던 부분의 어떤 뭐 붕괴? 이런 부분이 뭐 표면적으로는 좀 이제 이렇게 분석되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되돌림 나올 만한 위치에서 이걸 좀 빌미 삼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정도였던 흐름으로 보고, 뭐 너무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뭐 전저점을 다시 깨면서 붕괴될 거라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는 좀 어려울 걸 보고요. 어쨌든 뭐 크게 특별한 사안이 났다든지 또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악재적인 부분,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긴축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내용 자체가 뭐 계속 시장을 억누르는 형태가 되긴 좀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요, 지난 70년대 있잖아요. 1, 2차 오일 쇼크, 제가 이제 토요 강좌로도 자세하게 짚어드렸던 그 정책의 어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토요 강좌에서도 70년대 정책 실패 부분을 이제 반면교사 삼는다면 긴축 기조라든지 금리 인상의 기조를 이거 물가 잠깐 뭐 이렇게 좀 둔화됐다 해가지고 낮추면 사실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고 물가를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이런 사례를 보면 70년대 사례를 보면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되려 빨리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이제 의견도 드렸는데요. 뭐 그런 기조에서 파월 의장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발언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다가 막 폭락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장기화되게 되면 그게 더 최악인 거죠, 사실. 그래서 잠깐 뭐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내하면서 이제 계속적인 어떤 이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게 사실상 증시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나은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폭락을 했다 보면 될 것 같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충격받겠지만 사실 이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경제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를 빨리 살아나게 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강력하게 표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처럼 보이는 그런 증시의 반응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침체 기간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미국장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요일날 미국장이 나스닥이 3.9% 뭐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렇죠? 이제 올라온 만큼 뭐 되돌림이 나온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되돌림이 더 심했으니까 미국 나스닥이 4% 빠졌다고 뭐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4% 빠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많이 빠져도 한 2% 내에서 이제 이렇게 막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다우도 3% 빠졌고 여기 중장기 이평선 저항 받았네요. 그래서 기술적인 패턴상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형태 뭐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S&P 500 지수도 요 이제 241 이동평균선 저항받고 떨어진 형태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나와줬다. 이게 뭐 이번 뭐 잭슨홀 미팅 명분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명분으로라도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 이렇게 좀 되돌림, 중장기평까지 가지 않았던 것 자체는 나스닥이 지금 제일 약하다는 거죠. 미국 3대 지수 중에서도 그만큼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게 성장주다 보니까 나스닥 증시가 제일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 금리가 낮을 때는 당연히 나스닥이 제일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3대 지수 모두 이제 급락했고, 좀 이제 유럽 증시, 독일 이제 2% 정도 약세 흐름. 주말 새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굉장히 폭락했죠. 네,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월요일 날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독일 증시, 지금 유럽이 더 심각하죠. 네, 유럽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겨울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이제 가을로 넘어가니까 또 쌀쌀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더 필요한 이제 계절로 넘어가는 어떤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사실 유럽의 경제는 리오픈도 좀 제대로 못 되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하반기 다소 좀 겨울을 지나는 어떤 지점일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추세 전환 어떤 지점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상승하는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원달러 환율 지금 1,300원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었네요.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어떤 상승 기조, 또 이제 높은 수준 기조 자체가 이 경제 펀더멘털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 좀 높은 수준 유지하는 흐름. 요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는 단발성으로 올랐잖아요. 차트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기조, 그러니까 우리가 해치성의 어떤 포지션을 좀 구축할 때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선물 포지션을 이제 매수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는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4%대 고금리 내년 중에 지속해서 매파 가득찬 잭슨홀에서 매파. 이 매파로 기조를 보일 거는 좀 당연하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증시가 폭락했으니까 이 파월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그런 뉘앙스였던 기사들 좀 있는데,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오듯이 더 심각한 유럽, 긴축에 뭐 선택지가 없다. 파월 70년대 물가 실패 되풀이 않겠다. 그래서 어쨌든 침체를 각오한 긴축으로 넘어가고 매파 기조의 흐름들을 보인다는 거, 일단은 경제, 증시에 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단호하게 행동해서 1970년대 이제 물가 폭등의 실패를 피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유럽 중앙은행 이사. 이제 미국은 적어도 1, 2년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이다.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뭐 오늘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 이제 미팅이 매파 기조가 거의 뭐랄까 지배하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뭐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 목소리로 가득 차면서 시장은 상당한 또 충격이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붙은 거죠. 그래서 연준 4% 초반 인상 후 내년 중 유지. 4% 초반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지금 물가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최근 초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다수 나라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사실상 추종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 그런 파월 의장은 예상을 깨고 초강경 긴축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8분 남짓한 짧은 연설을 통해서
미국 경제 일부 고통을 유발해도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멈출 지점이 아니다. 예, 현재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가 2.5%, 파월 의장의 언급은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은 했지만 공격적인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제 읽히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그는 1970년대 물가 관리 실패를 거론하면서 그런 결과를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연준이 강력하게 행동하는 데 실패한 것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서 1980년대 초 가혹한 금리 인상이 있었다. 1970년대식 스타뱅 고 물가 폭등을 억제하고자 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자 긴축을 완화하는 이 일관되지 못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실패를 했죠. 파월 의장은 짧은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45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이거 잡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경기가 막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70년대 그때 당시에 이제 긴축을 완화하는 걸로 했다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거죠. 최종 금리 레벨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힌트를 줬는데, 연준은 내년 초까지 4%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년 중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이제 꺾어버린 거죠. 이는 3% 중후반대까지 금리를 올린 후 내년 상반기에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당초 월가 관측보다 훨씬 강경한 목소리다. 이 때문에 시장은 연준이 당장 다음 달 FOMC에서 또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는 11월과 12월 FOMC 역시 50bp 정도는 인상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되면 4.25가 되잖아요. 지금 2.5%인데 9월 달에 75bp 인상하면 3.25, 그리고 11월, 12월 FOMC에서 50bp씩 각각 인상하면 여기 1% 이제 붙으니까 4.25%.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연준은 내년 초까지 4%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인터뷰에 뭐 어느 정도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50bp만 이어지면 뭐 어느 정도 4% 넘는 수준 되겠네요. 더 심각한 유럽에서 긴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뿐만 아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슈나벨 이사는 연설에 나서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미국보다 물가 폭등세가 더 심각하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의 요하임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 물가가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말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유럽마저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야, 이거 좀 크네요. 예, 22는 50bp, 75bp 인상하는 방안에 모두 열려 있어야 된다 하면서 유럽도 이런 어떤 흐름에 좀 편승하려는 모습들, 일본만 좀 다르게 이제 하는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긴축 기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거 다시금 또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발언한 거 보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 야, 이거 우리나라도 많이 올리겠네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제 환율 부분도 이제 점검을 하겠다. 환율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 뭐 물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유가 등 대외적 요인이 크고 유가가 언제 다시 상승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언급하기가 어렵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4, 5% 정도 보이는 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 총재는 8월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7월에 6.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 이거 가스 가격이 지금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물가가 피크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은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어쨌든 25bp 정도의 어떤 점진적인 인상을 좀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뭐 그래도 이제 뭐 단기 충격을 크게 주는 금리 정책은 좀 안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좀 그 매파적인 걸 다시금 확인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이 물가 상승에 또 인플레 시기를 빨리 탈출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폭락한 금요일 증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붕괴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폭락이 좀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요. 뭐 빵 기업들 다 빠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폭락 수준을 보이는데 단기 이제 일단 실적적인 부분 감소가 좀 불가피할 것이고 또 3분기 실적까지도 저조할 걸로 좀 전망이 되네요. 글로벌 수요 축소 이런 부분들 뭐 디램 수요 줄어들면 사실 뭐 이런 것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페미스 업체죠. 게임, 가상자산, 채굴 이런 데 들어가는 그래픽 저장 자치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뭐 수요도 제품 수요도 이제 좀 떨어지죠. 그래서 2017년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가상자산 상승과 좀 맞물려 있었죠. 채굴할 때 이제 이거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거 엄청나게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상자산 흐름하고 비슷하고요. 또 이제 게이밍 부분의 수요 둔화도 실적 쇼크였던 원인이 됐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성장 부분은 당분간은 좀 저조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이 또 이렇게 흐름 타는데 한 개 분기만에 막 다시 돌아서고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지금 더군다나 경기는 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이 제품들도 조금은 그 성장에 대한 둔화가 일시적으로 좀 발생되는 구간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기업들 보면요. 애플이 3.7% 밀리는 흐름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 3.8%, 아마존이 4.76%, 테슬라가 그나마 덜 빠졌네요. 2.7%. 차트도 살아있고 결국은 지금 빵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의 둔화 내지는 성장의 둔화가 이게 뭐 장기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알파벳 이제 구글도 5% 빠졌고 엔비디아 오늘 9% 빠졌고 메타 플랫폼스 4%.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의 어떤 둔화, 실적적인 둔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표가 좀 의미 있네요. 그 이제 물가를 감안해서 매출액 증가율, 그 부분을 지금 빵 기업들 있죠. 페이스북, 이제 메타, 그리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 성장률을 이제 따졌는데, 보시면, 야, 2003년부터 이렇게 기록인데, 이번에 이렇게 좀 역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전망 추정한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하여튼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빵 기업들이 이제 약간 좀 그 실적 둔화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실적 둔화라든지 성장의 둔화에 비춰볼 때 테슬라가 상당히 좀 견고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상위 기업들 중에서 유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영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강제화가 되고 있고 또 탄소를 제로 정책이라는 강력한 동인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이제 이런 어떤 침체 구간으로 넘어가도 그나마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소비단의 어떤 이 광고 베이스라는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빅테크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방어적인 부분이 클 것이라는 게 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기반해서 또 국내에 또 관련 전기차 2차전지 뭐 전장 기업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반대쪽보다 낫다는 거죠. 반도체보다 낫고 뭐 그렇죠.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업종이 될 거라는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그 오스코텍, 이제 바이오 회사죠. 오스코텍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1200억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주당 0.2주니까 10주 있으면 이제 2주 정도 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시간에 바로 하한가로 갔고, 이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 나오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유상증자 할 거를,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측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에 지금 기업들이 조금 반등 나올 때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라든지 제3자 유증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다시 또 이제 다시 또 하락을 만드는 그런 형태, 또 투심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이제 완전히 뭐 상승, 강세로 좀 돌아서거나 이런 어떤 흐름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는, 다시 올라오고 중장기평 저항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또 상당 기간 또 이어지는 좀 모습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정배열로 좀 깔려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업종들 몇 개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큰 어떤 추세의 어떤 전환점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강세장으로 좀 강세 흐름으로 가는 그런 업종은 좀 많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계속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또 눌리고 하는 형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번에 토요 강좌에서도 이제 제가 자세히 다뤄드린 내용이지만, 약세장 속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방법을 찾는다 해서 조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이라는 걸 좀 인식하고, 너무 이제 막 그 강세장처럼 액션을 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약세장 쪽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반등 장세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를 지수 측면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이제 다르게 또 움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수는 이런 어떤 베어마켓 랠리의 구간이고, 베어마켓 약세장 흐름 속에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너무 막 무리수를 둔다든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반등 장세를 말한다. 이는 장기 불황으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회복 국면을 맞은 것처럼 잠시 동안 살아나는 현상이다. 대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고 주식을 사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개월 이상 회복세를 보인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부진한 약세장은 느린 곰에 비유하여 베어마켓,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강세장은 황소에 비유하여 불마켓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전략에 좀 가다듬는 그런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뭐 증시야 뭐 충격 파동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 좀 나온 지점에서 다시 또 이렇게 되돌림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어떤 구간에서 금리의 어떤 상승의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된다는 그런 뭐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하면 그런 지점에서 이제 다시 또 추세가 좀 전환되려는 흐름들을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눌려있던 성장주들도 다시 또 활개를 치는 흐름이 전개되겠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을 이끌고 주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은 성장주죠. 당연히 그 주가라는 속성 자체가 꾸준한 성장을 이뤄가는 어떤 기업들에게 높은 가치와 또 가격을 매겨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투자들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 보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안정 성향의 종목으로 들어가고 뭐 자산 쪽으로 들어가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
병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 장 앞두고서 두려움이 또 엄습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있을 텐데요. 또 이제 이 지점도 다 지나가는 구간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구간에서 내가 털리는가 안 털리는가의 어떤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후에 이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어떤 그 판가름이 이런 구간에서 어떤 결정과 뭐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참 뭐랄까 힘이 나지 않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힘이 안 난다고 그냥 에라이 하면서 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투자자는 결국 성공 범죄에 들어가긴 어렵겠죠.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또 맞이하면서 보도록 하고 또 대응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